네, 4인4색 투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KB증권 박수현 신흥시장 팀장을 모시고 중국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올 초만 해도 중국 경기 회복,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고 오히려 디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돼요. 생산자 물가 마이너스 5.4% 깜짝 놀랐습니다. 그 2분기 성장률 6.3% 이것도 작년 거의 0%에 비하면은 기대치 한참 못 미치고요. 현재 중국 경제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최근에 중국 경제 지표들을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요. 좋아 보이는 거를 제가 꼽고 싶어도 꼽기가 참 힘듭니다. 말씀 주신 물가도 그렇고요. 일단 청년층 실업률이 최고치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돈육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도 유의미한 반등이 보이고 있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좀 수출이 좀 괜찮아질까? 그냥 미국이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진 않으니까요. 근데 수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디플레로 갈 건지에 대한 지속성은 봐야겠지만 저는 연말까지는 적어도 이 추세가 단기간에 상승 반전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먼저 예상해서 내부 수요가 안 좋을 걸로 반영이 돼서 물가가 이렇게 낮은 레벨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축소화되는 균형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경제가 뭔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쪼그라드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특히 최근 중국 청년들이 학사모를 쓰고 거리에 들어 눕거나 쪼르까 가운을 입은 채 학교에 널브러진 사진이 SNS에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중국 대학들은 주로 6, 7월에 졸업하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이 상황 계속 방치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사실 일당 독재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민심의 요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들은 사전적으로 더 차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좀 그러한 어떤 흐름들을 역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한다는 얘기죠. 네, 정부에서 어떤 립 서비스 형태로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지만 액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준도 페드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액션을 취하는 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정부가 실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자세히 보면 말하는 것과 상당히 대치가 되지 않습니다.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확인한 부분도 이러한 고용을 기반으로 한 소비를 부양하는 정책에는 사실 관심이 없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특정 산업들에 집중하는 재정 지원 정책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근데 이런 특정 산업에 집중된다는 건 고용 창출의 승수 효과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한 그림들이 지금 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시진핑 주석이 이제 3년임에 성공하고 나니까 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건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그 중국 리창 총리가 빅테크 수장들과 좌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시진핑 주석 주도로 몇 년간 빅테크를 아주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이제는 위기의 상황에 되니까 빅테크를 다시 풀어주고 오히려 빅테크에 좀 기대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과 연관지어서 보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주 심플한데요. 중국 전체 고용 시장에서 국유 기업이 고용에 기여하는 비중이 1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절대 다수를 민간 기업들이 고용을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층의 고용을 제일 많이 흡수해주는 이 기업 중에 하나가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을 더 이상 압박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요 정치회의에서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이게 띄워준다라고 하죠. 불러서 잘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에서 큰 기여를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고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좀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성해 주겠다라는 이러한 의지들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마윈이 다시 나타나서 한 것부터 해서 최근에 뭔가 기류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유 기업들이 옛날에 고용을 막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면 국유 기업들은 이제 돈을 벌고 민영 기업들한테는 돈을 버는 미션보다는 고용을 유지하는 역할을 민영 기업한테 좀 주는 게 아닌가 그러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사실 일본이 이제 부동산 주식 버블이 터진 다음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까지 얘기를 했었죠. 사실 중국도 이제 경제 규모가
급성장할 때는 몰랐는데 어느 정도 커지고 나서는 이제 부채 문제가 아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간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실제로 중국을 방문해서도 정말 놀란 포인트인데요. 중국 현지에 있는 전문가분들도 그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중국에 잃어버린 10년에서 30년이 올 것인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좀 사전에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중국의 물가가 낮고 연말까지 어려운 그림은 지속될 것 같지만 장기 디플레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가장 큰 트리거는 우리가 버블이 붕괴됐다라고 알고 있지만요. 그 시작점은 뭐였냐면 일본의 좀비 기업들에게 예.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이 좀비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본이 생각보다 이 정재계의 청탁과 예.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비 기업과 좀비 은행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건강한 경제로 가려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맞는데 예. 그게 아니고 이들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초저금리 전략으로 간 겁니다. 근데 중국은 기억하시겠지만 시진핑 주석 들어오자마자 반부패 정책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디레버리징 했습니다. 그래서 5대 공급 과잉 산업, 시멘트, 조선, 철강, 석탄, 유리 요 5개 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스크랩 처리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통폐합하고 그러면서 좀비 기업들의 좀비화를 사전 차단했던 이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는 이 산업단의 불안한 이슈들은 상당 부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산업 구조조정 측면에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고도 성장하다가 성장이 딱 둔화됐을 때 공교롭게도 또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고령화, 저출산이 맞물려 있어요. 그런 상태 뭐 우리도 다를 게 없는데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인구학적으로도 조금 중국이 어떤 그 문제점을 봉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게 정책 운신의 폭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강한 경기 부양은 저는 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이유가 중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거 없이 재정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재정을 확보하는데 토지 사용권을 매각하면 결국 이거를 매수하는 헝다그룹 같은 디벨로퍼들이 주택을 계속 건설해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정부가 규제를 냈기 때문에 이거는 건설을 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무분별적으로 건설을 한다고 하면 정말 서구권이 말하는 유령 도시화가 너무나 빠르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한 경기 부양책을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뭐 다 떠나서 중국의 경기 둔화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뭐 넓게 보면 세계 전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 중에 하나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우나 고우나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림들이 그렇죠.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관계도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 없는데, 좋지 않은데 그 와중에 중국의 경기 자체도 안 좋다 보니까 서로 협업을 하고 상호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더 적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러한 그림들은 제가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뭐 사실 인구 감소 같은 건 단기 이슈가 아니니까요. 저는 한 사이클 정도는 이러한 그림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경제가 마주한 구조적 위기 해결 방안으로 팀장님께서는 이제 소비주를 대체할 테크주를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아까 탐방 다녀오고 중국 갔다 와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소비 부양엔 관심이 없고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데 관심이 있더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통신, 두 번째 반도체, 마지막 AI입니다. 요 세 개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사실 무한대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재정이 제한적이지만 거기는 거의 여기에 총력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주식시장이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 보이지만 이 세 개 섹터는 YTD로 수익률이 거의 대부분 50%가 넘어갑니다. 예. 근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이들 섹터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합쳐봤자 10에서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전체 시장을 움직이기 힘든 거죠. 경기도 비슷합니다. 경기도 이 산업 내에서 설비 투자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활발하게 전체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GDP 자체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해보자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환기에 맞이했다라고 좀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의 파이를 키우려면 이 전환하는 구간에서는 강한 경기 부양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산업들이 지금은 중소형주가 많은데 이 추세가 3년에서 5년이 지속되면 이러한 테크주가 이제는 대형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소비주가 점차 파이가 작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그림상으로는 전체 지수로 접근하는 전략보다는 이 중소형주가 대형주가 될 만한 종목들을 잘 꼽아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그래서 이제 중국하면 소비주 이 그림을 중국하면 테크로 아이러니하지만 바꾸셔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고 예, 봅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통신, 반도체, AI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자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이 돌파구로 칩립 기반의 첨단 패키징 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우회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 이 칩렛 기술은 서구권에서 먼저 기술이 발표되긴 했습니다. 이게 처음 발표된 배경은 지금 계속 미세화 공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2나노, 1나노 이상. 예. 근데 이게 어디까지 미세화 공정으로 갈 것인가. 기술의 한계점에 좀 봉착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차세대 기술로는 이게 하나의 기판에 모든 공정을 스펙을 일치화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뭐 GPU, CPU 하나하나의 컴포넌트들을 조립하는 형태로 해서 이게 수율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하나의 기판에 모든 스펙을 맞추면 이 중에 뭐 GPU나 CPU 하나만 수율이 어긋나도 이 전체 칩을 버려야 되는 건데요. 예. 이거는 레고 형태로 위로 쌓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되면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갈아 끼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도 높아지고 훨씬 더 이거는 재고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패키징 기술로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AI 칩을 구현해내겠다라는 게 중국의 전략이고 생각보다 정부 산하에 있는 반도체 연구소들이 이러한 기업들을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인큐베이팅에 집중하고 있고 기술력이 실제 유의미한 것들이 보이더라라는 게 제가 좀 강하게 느낀 포인트였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더 강하게 절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웃풋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걸 봐서는 어느 정도는 차세대 기술에서는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 특히 미국의 제재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구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역시 다녀와봐야 정확한 얘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현 팀장이 중국을 다녀와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KB증권 박수현 신흥시장 팀장 함께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